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살핍니다. 자, 211페이지죠.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지금 마쳤고요. 이제 환지 방식은 좀 논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차분하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잡아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의 개요였었죠, 개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이 정되죠. 구역을 정했다. 구역도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온다.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게 되고 이것을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죠. 실시 계획까지 다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구역도 지정됐고 시행자도 결정됐고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상태라면 시행자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방식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 혼용 방식은 별도로 안 합니다. 두 가지가 혼용된 거니까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은 방금 끝을 낸 거예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다시 환기해보자. 환지 방식은 뭐죠?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구역 내의 원주민입니다. 토지 소유자고요. 제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땅을 뺏는 거 아니죠? 그대로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해서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땅을 대신하여 새 땅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라는 것이 땅으로 교환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태를 살펴보면 구역도 정됐고 시행자도 결정됐고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다 잡은 거예요. 여기 종전에 소유자가 이렇게 있겠죠. 종전에 원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태라면 시행자는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럼 시행자가 준비 끝났다고 마구 토지를 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A에게 새 땅 뭐 줄 건데 B에게는 무슨 땅 줄 건데 C에게는 뭐 몇 번지 땅을 줄 건데 갈 곳을 정해놓고 토지를 밀기 시작해야죠. 즉 분양 설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 설계를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환지 계획이라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 분배 계획. 그러니까 시행자가 작성을 하죠. A에게 몇 번지를 줄 거다. B에게는 몇 번지 줄 거를 정해놓는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 소유자는 서로 좋은 땅을 차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분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작성해요. 이 기준을 법에 정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또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환지 계획의 그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용어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책을 보기 전에 용어 정리합니다. 자, 이제 A에게 100번지 땅을 준다. 이게 노란 땅이 새 땅입니다. B에게는 200번지 새 땅을 줄 거야. 이제 환지죠.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이 환지 계획인데, 이게 환지 계획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A에게는 100번지 땅을 주겠습니다. B에게는 200번지 땅을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분양 설계가 바로 환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자. 자, A에게 다른 위치의 땅, 새 땅을 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 있던 땅을 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위치의 땅을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것을 제자리 환지라고 한다. 제자리 환지. 자기 자리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다른 위치를 주면 안 되고 자기 있던 이 땅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제자리 환지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A에게 자기 위치를 주려고 봤는데 여기를 다른 공공부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천상 A는 딴 위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전 위치를 벗어나는 지를 비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환지는 자기 자리의 반대인 남의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B자가 날아갈 B자예요. 비행기 할 때 B자. 원칙은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엉뚱이 날라서 딴 위치로 갔다. 종전 위치를 벗어난 것을 비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따져서 새 땅을 준단 말이에요. 위치를 따질 때, 위치 딸 때 원칙은 바로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다. 예외는 비환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듯반듯하게 토지를 구획 정리를 해서 새 땅을 줄 겁니다. 그럼 토지만 반듯반듯 정리했다고 신도시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공공부지가 필요합니다. 공공부지가 필요하다고요. 도로부지랄지 공원부지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공공의 부지를 위해서 땅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보류지라고 한다. 보류지. 그러니까 보류지는 공공부지를 남기는 거예요. 공공부지로 쓸 땅을 남기는 겁니다. 보류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류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 시행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소유자에게 새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럼 시행자는 막대한 사업 비용이 필요하죠. 그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용 충당을 땅을 하나 측정하죠. 이 구역에 토지를 책정해 두었다가 요걸 팔아서 사업 비용을 쓰게 됩니다. 사업 비용을 쓰겠다. 즉 사업 비용을 위해서 남기는 땅을 채비지라고 한다. 이것은 사업 비용입니다. 비용할 때 빗자죠. 비용을 위해서 적재주는 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의 부지로서의 보류지랄지 또는 사업 비용을 위해서 남기는 채비지 이런 땅을 누가 부담해 줘야 되겠습니까? 시행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죠. 시행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남의 땅을 새 땅 만들어서 이렇게 갚아주고요. 그리고 자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 구역 내에 일정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 땅을 팔아서 사업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보류지나 또는 이런 채비지를 누가 부담해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겠죠.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한다. 토지 부담률. 자, 토지 부담률의 해석을 해봅니다. 토지를 부담한 겁니다. 누가? 소유자가. 왜? 보류지나 채비지로 쓰기 위하여 내 땅을 부담해 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새 땅을 100평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얘와 얘는 이런 땅들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한 만치 줄여서 땅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20% 제공했다 그러면 내 땅에 20% 제공했다면 새 땅을 받을 때로 20%를 줄여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을 감보율이라고도 한다. 같은 뜻이죠? 20%를 부담했으니까 새 땅 받을 때 20%를 줄여받겠다 이거라고요. 이걸 감보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 채비지는 당연히 목적이 뭐다?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지 계획서에 A에게 100번지 준다, B에게 100번지 준다. 그리고 채비지랄지 보류지를 써놓죠. 채비지는 요 위치 몇 번지 땅에다가 얼마 면적의 채비지를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비지는 목적이 선명하죠. 사업 비용으로 천명합니다. 취득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시행자가 취득한다. 목적은 선명하니까 사업 비용이니까 취득자가 공사 끝나게 되면 채비지를 취득해서 이걸 매각해가지고 사업 비용을 쓸 것이다. 자, 이제 보류지를 보자. 보류지는 누가 취득할까요? 자, 보류지는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보류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걸 1번 보류지는 예를 들어서 공원 보유지로 쓰겠다. 또 2번 보류지는 이것은 뭐 도로 보유지로 쓰겠다.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남기는 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보류지는 목적에 따라 취득자가 다를 거예요. 1번 보류지는 공원 부지니 공원 관리청이 취득한다. 2번 보류지는 도로 부지니까 도로 관리청이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놔합니다. 고로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한다. 보유지는 누가 취득한다? 목적에 따라 취득자가 제각기 다르죠. 따라서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환지 계획이잖아요. 환지 계획을 보면 보유지는 목적과 취득자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유지는 누가 취득합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정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사업비용이니까 시행자가 취득한다. 보유지는 누가 취득한다고요? 목적에 따라 취득자가 다르게 되고 그 취득자를 환지 계획에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보유지를 취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채비지, 보유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채비지도 보유지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유지 안에 채비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에게 당신은 사업꾼 다음에 새 땅 300번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C가 나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C는 새 땅을 원치 않습니다. 즉 환지, 즉 새 땅인 환지를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죠? C는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환지를 지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겠죠? 그럼 C는 새 땅을 원치 않았으니까 새 땅을 지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C는 어디서 간다? 돈으로 받아가죠? 요만치 돈으로 받는다.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 대상이다. 목적물을 받지 못했고 거기에 따른 돈을 청산금이라고 하니 C는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우선 교재부터 보시겠습니다. 211페이지 환지 계획 제목이 나오는데 환지 계획의 뜻을 좀 보셔야 돼요. 자, 환지 계획은 뜻이 뭐다? 새 땅에 대한 계획이죠. 시행자가 작성을 하게 되고 원주민에게 어떤 새 땅을 주겠다는 토지 분배 계획, 분양 설계 좀 보시면 돼요. 작성자는 시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 2번.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박스에 한 6개쯤 나와 있는데요. 1부터 6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이죠, 이게? 환지 계획에 어떤 게 들어갈까? 첫 번째, 환지 설계가 들어가죠? 분양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환지 설계. 근데 왜 분양 설계라고 안 한다? 분양하게 되면 건축물의 뜻이 내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 쪽의 사업이니까 환지 설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렇죠? A에게 100번지를, B에게 200번지를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들어간다.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건 바로 C죠. C는 청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거기다 땡땡 하시고요. 환지 부지정이라고 적으세요. C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 환지 부정이고 이자는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채비지, 보리지 명세가 들어가죠. 환지 계획서에 채비지나 보리지의 내용이 내포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입치 환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치 환지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는 평면이에요, 입치예요? 평면이죠. 토지로 주는 걸 평면환지라고 하고. 근데 A에게 땅 대신에 건축물을 줄 수 있다고요. 건축물을 줄 수 있다. 건물은 입체니까 입체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로 주면은 평면환지, 건축물을 주면 이것은 입체환지. 그렇게 일단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한 장 넘겨주시고요. 괄호 3번 보겠습니다.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라고 나오죠. 요거 하는 거죠. 기준. 요런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에게 100번지를 주거나 B에게 200번지를 줄 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시행자가. 일정한 기준을 작성할 겁니다. 그럼 어떤 걸 고려해서 100이나 200번지를 정할까요? 7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자, 원칙 보시자고요.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니까 흔 땅이죠. 종전 토지와 환지의 그랬네요.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흔 땅과 새 땅에 자, 7개 잡으세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딱 7개. 7개 기준 나와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 땅의 계획을 잡는다 이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위치에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위치를 정할 때 원칙은 뭐라고요? 제자리입니까? 비환지입니까? 제자리죠? 그래서 위치에다가 원칙 땡땡 제자리 환지 이렇게. 위치를 고려할 때는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다. 지목도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면적을 봐야죠. 면적에다 동그라미요. 자, 얘한테 면적을 정해줄 때는 얘가 갖고 있던 땅 면적을 그대로 못 받는다고 그랬죠. 토지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고 원칙 땡땡. 면적을 딸 때 원칙은 줄여받는 게 원칙이죠. 그죠? 토지를 부담한 많지 줄여받으니 감보율을 적용해서 줄여받는 것이 면적을 딸 때 원칙이라고 해요. 그죠? 내가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토지 부담을 20% 했다면 20%를 까고 받아야죠. 80평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 토질 수리, 토목 쪽이니까 토질과 수리를 따져야 되겠고요. 수리라는 건 물 숫자에다 이용할 때 있지 않으니까 물의 관계입니다. 농지로 교환받을 때 물의 관계를 따져봐야죠. 또 이용 상황, 환경까지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환지계획 기준 7개 뭐라고 그랬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인데 그중에 위치를 따질 때 원칙은 제자리를 주는 게 원칙이다. 제자리 환지. 비환지는 예외고요. 또 면적 따질 때 원칙은 줄여받는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까지 잡았죠. 자, 밑에 심학습의 내용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213페이지 중간쯤 이번에 예외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것을 내용으로 제목을 바꿔도 됩니다. 여기 바로 내용인데 그래서 내용이라고 바꾸시고 별표를 쳐주시면 돼요.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이건 순서를 좀 맞바꿔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걸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도시개발법은 굉장히 논리성이 큰 법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또 C가 있다고요. 자, A에게 100번지 땅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새 땅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도 200번지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A에게 새 땅 100번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A가 나 싫다 그럽니다. 나는 동네를 떠나겠다. 새 땅 주지 말아라. 얘는 무슨 대상? 환지를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환지 부지정입니다. 새 땅을 받지 못했다고요? 따라서 얘는 무슨 대상? 청산 대상. 청산금을 받고 동네를 나가면 그만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토지에 갑이라고 하는 임차권자가 있다고 쳐보자.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A는 돈 받고 청산금 받고 동네 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때 임차권자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권리관계가 붕 떠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환지를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 순서대로 갈게요. 그것이 213페이지 맨 밑에 도표 있죠? 거기 가번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원합니다. 새 땅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신청 동의에 밑줄 치고요. 임차권자 동의에 밑줄 쳐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나 새 땅 필요 없다라고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다면 환지를 부정할 수 있다. 얘는 청산 대상일 것이고 만약에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동의를 얻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꿀게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214페이지. 자,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난이도에 따라 쉬운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2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보면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하는 게 나와요. 자, 만약에 이 지역의 감보율을 50% 정했다고 보자. 50%. 감보율이 50%라면 무슨 뜻이죠? B가 새 땅을 받아갈 때 자기 원래 땅 면적의 반밖에 못 받는 얘기죠. 왜? 그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다? 채빚이나 보리주로 땅을 부담한 거잖아요. 그게 감보율이죠. 감보율이 만약에 50%입니다. B가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면 몇 평 받을까요? 이거 적용하니까. 50평 받죠? 받을 만치 받았다고요. 이걸 적응환지라고 한다. 받을 만치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만약에 B가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감보율 적용하면 5,000평밖에 못 받죠. 반줄이니까. 그래서 B에게 5,000평을 주려고 봤더니 얘가 너무 많은 토지를 가져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때 시행자는 B에게 너 5,000평 받지 말고 요번에 1,000평만 받아가라. 줄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5,000평 받아야 되는데 1,000평밖에 못 받았죠. 덜 받았다고요. 이걸 감환지라고 한다. 감했다 이거죠. 줄였다. 그럼 감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4,000평을 덜 받았잖아요. 그죠? 덜 받은 만치 돈으로 받아야 되겠네. 그것도 청산금을 받는 겁니다. 청산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청산금을 내줘야 받겠죠? 청산금의 교부 대상. 땅을 덜 받았으니까 청산금을 교부받는 대상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B가 만약에 10평의 땅을 갖고 있다. 이거 적용하면 5평밖에 못 받죠. 5평을 받은 너무 과소한 토지가 돼요. 토지가 쪼만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때 시행자는 B에게 땅을 좀 더 붙여서 30평쯤 올려줍니다. 그럼 얘는 더 받아줘 땅을 이걸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은 만치 돈으로 얘는 내야 되겠다. 그죠? 돈을 내니까 청산금을 냅니다. 낸다는 건 시행자 입장에서 봐야죠. 이건 사업법이니까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시행자가 청산금을 걷어가야 내는 거죠. 걷어가니까 징수대상. 청산금의 징수대상. 그래서 면적을 제대로 받는 걸 적용한지, 덜 받으면 감한지, 더 받으면 증한지. 증감일 때는 그만치 돈을 주고받겠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청산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 땅을 받지 못한 경우 환지 부정도 청산 대상. 새 땅을 받는 경우죠. 환지를 지정받는 경우도 덜 받고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청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14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이걸 무슨 환지? 증환지. 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한 이걸 감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소 토지라는 말이 나와요. 과소 토지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시행자가 정합니다. 즉 시행자가 이제 과소 토지 기준을 정하는데요. 우리 사업장은 과소 토지를 만약에 100제곱으로 할 거야 라고 정했다고 쳐봐요. 우리 사업장은 시행자가 정합니다. 최소한 과소 토지는 100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한테 새 땅을 줄 때 최소 100제곱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땅을 300평 갖고 있다. 감보율 적으면 150평 받아가지고 150제곱? 이건 과소토지 이상이니까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0제곱을 갖고 있어요, 땅을. 그럼 감보율 적으면 50제곱 받아가죠. 그런데 과소토지를 100제곱으로 정했으니 얘는 100제곱 이상 되게 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50을 더 줘서 증환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토지는 시행자가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정합니다. 땅을 받을 때 요거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용지. 자, 공공시설은 개별 용지가 아니라 공익적 부지입니다. 이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 받는다라고 적었어요. 혜택 받는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부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면사무소 부지. 여기가 이제 외곽이니까 면사무소 좀 보시자고요. 여기 외곽에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 면사무소도 부지를 옮기겠죠. 옮기는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중심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면사무소 부지가 옮길 수가 있다. 그러면 공공의 부지는 혜택을 받으니까 기준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즉 아까 환지 계획을 잡을 때 7개 기준이 있었죠. 위치, 지목축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위치 기준이 있었고 면적 기준이 있었다고요. 근데 위치의 기준은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죠. 근데 기준을 적용 안 하니까 제자리 환지를 안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비환지가 가능할 수 있다. 비환지라는 건 다른 위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면사무소 부지도 자기 자리에 때 땅을 줘야 되지만 행정타운이 중심으로 옮겨가니 글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위치 기준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가야 되니까 변두리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비환지로 갈 수 있다. 다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다. 또 하나, 면적 기준 따질 때는 감보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감보율을 적용해서 줄여받아야 돼요. 그런데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감보율을 적용 안 할 수 있다. 즉 얘가 만약에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면 감보율을 적용하면 5,000밖에 못 받겠죠. 그죠? 5,000밖에 못 받는데 공공시설용지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니까 10,000평 다 받아갈 수 있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혜택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공공시설 용지가 나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정할 때 위치나 면적의 기준을 적용한대요, 안 한대요? 아니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위치나 또는 면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채비지 등 나오죠? 자, 여기 만약에 채비지가 있다. 보류지가 있고 여기 채비지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분리를 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원칙은 채비지도 보류지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류지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누가 가져간다 나중에?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 거, 임자가 있죠? 채비지는 누구 거? 시행자 거. 이렇게 임자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갈 자가 정해진 이 땅을 C야, 원주민 C가 있었죠? 너 이 땅을 나중에 새 땅으로 받아가라 할 수 없죠. C에게 주면 안 되잖아, 그죠? 잘 놔뒀다가 임자를 줘야 돼요. 이것은 보류지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거고 이건 시행자 거니까 남 주지 말고 그 자를 줘라 이런 얘기예요. 임자 있으니까. 그래서 4번 내용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나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요. 보류지 안에 경비 충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비도 보류지 안에 내포된다. 경비 충당하거나 일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말자 그랬죠. 환지로 정하지 말자. 환지로 정해주면 C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안 된단 말이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유지로 정해놨다가 임자를 주자 이거예요. 다만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 충당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비지도 보류지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자, 이제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213페이지입니다. 아까 213페이지 맨 밑에 도표 있었죠? 거기 가번은 아까 있었고요. 나번을 잠깐 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허가 필요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작다면 아까처럼 증환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싸리 환지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슨 대상? 거기다가 청산 대상이라고 적어야죠. 너무 조그만 토지니까 돈으로 줘버리겠다 이거예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산 대상입니다. 이제 답번이 제일로 어려운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해석이 되는지 보세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변경이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야,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읽어봐도 글자는 읽어도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천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천. 하천은 국가천도 있고요. 지자체 하천도 있으니까 공공부지입니다. 이것을 하천관리청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구역 내에 하천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하천. 국가나 지자체 거니까. 근데 시행자가 이제 요 하천을 메꾸는 거예요. 요걸 메꿔서 여기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메꿨다. 하천을 매립한 거죠. 복개공사 있습니다. 쉽게 복개공사라고 할게요. 하천을 메꿨다 이겁니다. 하천을 복개했으니까 더 이상 하천으로 용도가 살아있어요. 하천으로 용도가 폐지됐어요. 하천으로 더 이상 용도는 폐지가 된 거죠. 하천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은 원래 하천이었는데 메꿨으니까 하천으로서의 용도는 폐지됐고 그리고 하천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은 더 좋아졌죠. 그럼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시행자라면 이 하천 땅 주인이 누구였었죠? 하천관리청이었잖아, 그죠? 그럼 하천관리청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원칙은 이렇겠죠. 하천부지가 없어지니까 이걸 대신하여 새 땅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새 땅 환지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새 땅을 주지 않는데요. 환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천구랄청은 어떻게 처리한다? 청산으로 끝내는 거예요. 돈 줘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이제 시행자가 조치를 다 취했으니까 시행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자, 이 땅을 디야 너 사업 끝나면 이 땅을 새 땅으로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해석해 봅니다. 공공부지가 있었다. 용도 폐지가 되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부지는 어떻게 한다? 예, 주인한테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새 땅 주지 않는다? 돈으로 처리했죠. 다만 이 땅은 좋아졌으니까 다른 소유자에게 줄 수 있다.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박스의 답안을 볼게요. 답안 제목이 뭐냐면 공공시설 용도 폐지로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그랬죠. 그러다 하천 복개공사라고 딱 적어놓고요. 하천 복개공사라고 적어놓고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 그랬으니까 하천이라고 봅니다. 하천. 이것과 대체되는 공공 설치했다. 복개공사인 거예요. 복개공사. 하천인데 복개공사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이 되어 더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으로. 자, 이때는 어떡하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새 땅 못 준다는 거예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니까 얘한테 청산금으로 끝을 냈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죠. 그렇죠,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새 땅을 못 받고 돈으로 받고 끝내고요. 자기 땅이 좋아졌으니까 남에게는 줄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그죠? 그 정도 하셨고요. 이제 오른쪽 215페이지 잠깐 와보시죠. 215페이지. 거기 심학습 내용에 토지 부담률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에. 그다음 감보율이라고 적으면 돼요. 토지 부담은 누가 부담했다? 소유자가 부담했다. 토지 소유자가 뭐 때문에? 채비지나 보리지 면적을 위해서 부담했다. 부담했으니까 그만만치 줄여받을 것이다. 그래서 감보율과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 부담률은 감보율과 똑같은 맥락인데, 자, 동그라미 2번으로 잠깐 내려와 봅니다. 토지 부담률의 한도입니다.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많이 부담해 보아야 반을 넘을 수가 없다. 다만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했다면 그때는 60%까지 할 수도 있고요. 또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다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권자가 인정했다면 60까지 가능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했다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216페이지로 와줍니다. 216페이지. 자, 하지 않는 것은 중요치 않거나 다음 단계 심화해서 할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216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조성, 괄호 4번 나오죠?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입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새 땅이죠, 그죠? 새 땅의 가격 평가는 단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소유자가 이 땅을 할까요? B가 이 땅을 차지할 거 하나, 그죠? 차지할 건데, 이 새 땅의 가격 책정은 아까 수용 방식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용 방식은 소유자가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한다고요. 근데 환지 방식은 자기가 받아갈 땅이니까 좀 더 가격을 높게 책정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새 땅의 가격 평가는 아까 있었던 수용 방식보다 좀 복잡하다는 거죠. 자, 괄호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의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합니다. 새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그럴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하면 감정평가합니다. 그자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새 땅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즉 심의부터 받습니까? 평가부터 합니까? 내용을 보시죠.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서 평가라고 그랬죠? 평가를 하고 심의를 받는 거예요. 평가, 화살표, 심의. 그죠? 근데 그러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그냥 감정평가 금액이었죠. 그죠?
매각계 되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2단계. 평가하고 심의를 거치는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계획을 다 작성한 거예요. 환지계획 누가 작성했다고 그랬죠? 시행자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시행자가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도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고 있습니다. 다만 환지객 인가만큼은 지정권자가 하지 않아요. 특도 시군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자청이 합니다. 그럼 왜 환지객 인가는 얘네가 할까? 환지객의 인가라는 건 분양 설계니까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게 시군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특도는 모든 권한이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하겠죠. 특도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럼 보세요. 시행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얘한테 받는데 인가를 해준 자 직급이 시군구니까 얘보다 더 직급이 낮은 그런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 인가를 받을 거라고요. 그럼 시군구보다 직급이 더 낮은 자 누굽니까? 얘는 똘만이잖아요. 얘보다 더 낮은 행정청은 없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만 인가를 받는 겁니다. 행정청이라면 시군구 이상이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얘보다 직급이 낮은 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죠. 그 자일 때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217페이지죠. 바로 5번 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특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모든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시행자가 인가를 받는 건 틀리죠. 인가는 누굴 때만 받는다고요? 비행정청 시행자일 때만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괄호 6번으로 갑니다. 입체환지라고 되어 있죠? 입체환지는 토지를 주는 거예요? 건물을 주는 거예요?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죠. 따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입체환지는 이겁니다. 건축물을 주는 건데요. 입체니까 건축물입니다. 요즘에 도시개발 사업은요, 변두리가 아닌 여긴 도시 근교에서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깡촌이 아니고요. 도시 근교, 판교 같은 동탄간에 갈 수 있죠. 근데 도시 근교에서 하다 보니까 원주민이 꽤 있단 말이에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이 원주민들이 우리는 토지로 주지 말고 여기 재정착을 하겠다. 이 구역에서 재정착을 할 테니까 라고 신청을 해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 신청합니다. 뭐로 달라고요? 주택으로 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주택으로 주세요라고 얘네가 신청을 해요. 그럼 얘네 뜻을 묵살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때는 연립주택을 하나 딱 쳐놓고 얘한테 주택으로 주는 거예요. 너도 주택. 또는 이 대지가 있겠죠? C 너는 이 건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이 땅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가지니까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우리는 이 구역에 살 테니까 건물로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면 시행자는 건물 쳐서 그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를 공유 지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입체환지라고 한다. 자, 바로 6번이죠. 입체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 그다음 밑줄 쳐보자. 토지 또는 건축물주의 신청입니다. 마치 분양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는 거죠. 토지나 건축물주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물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공유지분 부여라는 밑줄. 공유지분을 부여해 주는 걸 입체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만약에 A가 집을 3개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A에게 3채를 다 주는 게 원칙일까요? 1개만 주는 게 원칙일까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다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공익사업이잖아요. 개별사업이 아니죠. 공익사업이니까 얘가 만약에 다주택을 갖고 있을 때 다주택을 다 주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법에 나오는 사업은 공공성이 있게 되니까 1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나머지 2개는
돈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1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입지환지의 공급 기준 원칙은 뭐다?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하나의 주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투기도 막을 수 있겠죠. 다만 이자들이 공공시행자랄지 여기가 투기가 덜한 지역이라면 3개를 다 받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것이 니은번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어요. 가나다 3개 보이죠? 요 세 경우는 가지만테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가번에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면 수도권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것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투기가 덜한 지역이죠. 그렇다면 다 받을 수 있다. 나번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숙소나 기숙사니까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없다. 다번은 공공시행자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기관, 지방구조는 공공시행자니까 투기적 조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가진 만치 다 주겠다. 다시 한번. 입지환지는 뭘 주는 거라고요? 소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집으로 달라고. 그때 건축물의 일부나 토지 일부를 공유주문을 주는 거다. 이때 얘네들이 많은 주택을 갖고 있어도 투기를 막기 위하여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야. 나머지는 못 받으면 많지 돈으로 받으면 돼. 단 여기가 투기가 덜하다든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든지 여기가 공공시행자라면 그때는 가진 만치 다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환지계획까지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지계획은 분양설계라고 했었죠. 요걸 다 정했으니까 이제 갈 곳을 다 정했다고요.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할 때 잠시 쓸 수 있도록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하는데 이것은 이번 단계 때 공부 안 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할 거예요. 사업이 이제 시행을 하고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사업이 끝났으면 새 땅을 나눠줘야죠. 그죠?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은 새 땅을 처분하는 거죠. 분양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기 전에 보세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 내용을 보여준다, 공람시킨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알리고 보여줍니다. 그럼 공람을 시키는 이유는 그 토지 소유자가 공람 내용을 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요. 의견을 제출하면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줍니다. 취해주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겠죠. 자, 준공검사라는 것은 공사 끝났을 때 확인하는 거죠. 자, 준공검사도 누구한테 받는다 두고 지정권자.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완료가 다 끝났으니까 새 땅을 나눠주는 거죠. 이걸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순서 여기까지 잡아놓으시고 교재를 일단 어디 펴시냐면요. 21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환지 예정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로 돌리도록 하고요. 책을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222페이지가 나오죠. 222, 04번에 환지 처분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